내외 기빈 여러분,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세션을 통해서 극지와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극지연구소에서 후원해 주시고 주최해 주셨습니다. 패널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사회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현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글로벌 지속가능 포럼 피처 세션 그리닝 디 아르틱 세션은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현정입니다. 저희 세션은 연세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해양, 국제규범 그리고 극지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북극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북위 66도 30분 이북에 육지, 빙붕, 수역 그리고 그 상공을 말합니다. 면적은 지구 표면의 약 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극지, 북극하며 왠지 우리와는 멀리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역대급이라 불리는 한파, 폭염, 장마 이와 같은 한반도 이상 기상 현상은 해빙의 감소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북극의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북극권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여러 국가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2년에는 북극의 다산 과학기지를 개소했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는 제1차 극지활동 기본계획이 5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북극은 해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기후변화는 저희 GIF의 제목처럼 북극의 터닝포인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북극이 처한 상황을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네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들은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약 10분간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성엽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공학 박사이시고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시자 현재는 국제해사기구 IMO 대한민국 대표부 기술 고문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정 박사님께서는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현황 및 R&D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 박사님 지금 나와 계실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선박형 플랜트 연구소의 정성엽입니다. 일단 아쉽게도 이번 심포지엄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게 됐지만 실제 이번 심포지엄에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극지온한 선박 관련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영국 런던에서 유엔 산하 조직 중 하나인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한국 대표부 기술 고문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규모의 경제를 일컫는 해운 산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북극 해상 운송을 위한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동향과 국내에서 추진 중인 R&D 로드맵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국제 동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면적 감소에 관한 소식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히 접하셨을 텐데요. 실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름철 북극 해빙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해빙 면적의 감소는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해빙 면적이 줄어들m에 따라서 선박을 이용한 물류 수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운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2021년 3월에 발생한 수에즈 운하의 선박 사고로 인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 수송이 마비됨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체 항로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극 항로는 새로운 대체 항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주제에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북극 항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항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운송 기간이 단축되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해빙 면적이 감소되고 있고 해빙의 두께 또한 얇아짐에 따라서 선박의 운항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을 이용한 물류 수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 전략을 2018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2008년 대비 2030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을 하게 되겠고 2050년도에는 2008년 대비 이산화탄소는 70% 감축, 연간 온실가스 총량은 총 50% 감축하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박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박의 선형을 개선하거나 에너지 절감 장치를 개발하는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와 함께 선박의 운항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항적 조치들이 개발되어서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고요. 금년 7월에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를 결합시킨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운항도 증가함에 따라서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블랙카본은 실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안전 요소가 발생했었을 때 검은색 그름이 발생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블랙카본이라고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보다 1,500배 정도 높은 온난화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극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주요 오염원으로 분류되고 있게 되겠고요. 이와 함께 친환경 연료의 전환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박에서 배출된 블랙카본이 얼음 위에 부착을 하게 되면은 얼음의 알베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열 에너지 흡수량을 증가시키게 되겠고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면서 실제 북극에 있는 얼음의 면적을 좀 더 축소시키는 효과로 계속 되풀이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또한 북극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국제해사기구는 북극 해운에서 중유 연료, 즉 HF의 연료 사용 및 운송을 금지하는 것들을 승인함에 따라서 실제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북극으로 하는 선박의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실제 북극의 어떤 선박의 운항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북극 세빙 컨테이너선 개발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게 되겠고요. 기존에 제기된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주요 항만 시설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가 물망에 오르고 있게 되겠고 자체적인 실행 가능성 연구를 추진을 통해서 실제 세빙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은 항만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증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극으로 운하는 선박의 경우에서는 보다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북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 지역의 야말 LNG 선박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8000 TU급의 세빈 컨테이너선 개념 설계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고요. 또한 가까운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제 세빈 컨테이너선의 경제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요 경쟁 국가의 기술 경쟁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구 개발이 국내에서도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빈 컨테이너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박의 크기인데요. 이는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물류량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박의 홀수는 북극 항로의 수심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 북극 항로는 일부 연안 항로에서 수심이 낮은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주유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선박의 길이나 아니면 폭은 항만의 물류시설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북극은 환경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온도가 낮게 되겠고 또한 해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선박은 해빙 기능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특히 선박의 선형은 해빙 성능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세빈 컨테이너선의 크기나 선형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세빈 컨테이너선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기획 연구의 결과를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북극 산업 진출 활성화 측면에서 친환경 세빈 컨테이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한국 북극 연구 컨소시엄 즉 코학에서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획 연구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획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북극 항로 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선박의 어떤 수송적인 측면에서 친환경 컨테이너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핵심 기술들이 좀 필요할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기획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친환경 세빈 컨테이너선 기술 관련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가장 큰 트렌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녹색 항로와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성이 핵심 사항인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본 기획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선박의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북극에 있는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개발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선박이 운항을 하는 측면에서 보다 얼음을 효과적으로 깰 수 있고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 친환경 세빈 컨테이너선의 설계 기술 확보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옆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실제 북극 지역은 온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연중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기자재, 착빙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런 착빙을 해결하기 위한 강한 기술도 본 기획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전 지구적 추세인 탄소 중립, 즉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입장에서 실제 선박에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식별하게 되겠고 이와 함께 어떤 이러한 연료를 사용했었을 때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을 의제하기 위해서 국제기회에서 기술 규제를 대응하는 측면들, 그 다음에 실제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하기 위한 기술들을 본 기획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술 로드맵을 잠깐 보시게 되면 총 5개의 세부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에 있는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박의 선형 설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착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런 착빙이 발생하게 되면은 장비를 활동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실제 선박의 어떤 무게 중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착빙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을 세 번째 목표로 잡고 있게 되겠고요. 네 번째 기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친환경적인 연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료가 대체 연료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연료를 사용했었을 때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는 기술들이 네 번째 꼭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는 실제 기술 규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서 이런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목표로 해서 기술 로드맵을 3개년으로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잠깐 보시게 되면 주로 1차 연도에는 핵심 기술들을 식별하게 되겠고요. 2차 연도에는 주로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 검증을 수행하게 되겠으며 주로 3차 연도에는 기술 완성을 통해서 상용화 및 기술 표준화, 의제화 달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 주도를 목표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의 해온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융복합 협력 연구를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 분야, 산업 분야, 정책 분야가 연계되어서 개발된 기술들이 상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 연구 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게 되겠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한 210억 원 정도로 규모로 책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 북극 해상 운송 사업이 본격화될 시기로 전망되고 있는 2028년 이전에 기술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모든 기술들을 확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활용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기획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과학 분야, 산업 분야, 정책 분야가 연결된 융복합 R&D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북극 항로 개척 시 한중일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 선장과 함께 국내 기업의 북극 항로 진출을 위한 기술 지원과 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되겠고 발표 혹시 나중에 질문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발표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콜바인 오타손 프로페 크로나프 CEO이십니다. 프로페 대표께서는 과거 아이슬란드 의회에서 일하셨고 현재는 크로나프 CEO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력 기반 소형 어선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Greetings from Iceland. 아이슬란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만나 뵙고 발표를 드릴 수 없어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가로서 작년에 상당히 여러 번 방문을 했고 또 총 합하면 2달 정도 한국에 있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국가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형 어선의 전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과 수요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소개를 드리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린파워라는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국회의원이고요. 또한 북극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관련된 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발트해 의회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워킹 그룹의 부위원장도 맡았고요. 저는 그린파워의 CEO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저희는 시글레피 웨르디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슬란드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을이 좋습니다. 북해 가까이에 있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슬란드 알프스도 여기에 있지만 또 문화도 풍부합니다. 특히나 어업과 소형 어선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극 환경이란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주 강력하게 현재의 환경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지구온난화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로들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해운의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극은 지금 그 환경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기업 기회다, 사업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대응을 하고 동시에 지구를 위하는 길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투자는 친환경 솔루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데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한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다양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 파워 저희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환경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국가 간 파트너십이 있어야만 적절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한국과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력을 하고 있고 MOU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외교부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 아이슬란드 대사관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회의에도 참여를 했고 또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온라인 회의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와 한국의 다양한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당연히 이 에너지 전환은 지상,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이미 현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 즉 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선박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기술이지만 선박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죠. 이미 이 핵심 기술들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만 넓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다른 용도, 즉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예를 들어서 전지를 차량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또한 파트너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전기 추진체도 예를 들어서 적절한 크기나 마력 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또 안전도 생각을 해야 하고 라이센싱과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라이센싱이 있어야만 선박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분명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디젤 모터를 전기 모터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감속 기어를 줄일 수도 있게 되고 혹은 직접 구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예비용 디젤 발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에는 이것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와 바이오 디젤을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를 하거나 혹은 메탄올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 선박 위에서 다양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들은 업데이트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형 선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간, 연안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 선박이 되겠습니다. 크기를 보면 대부분의 소형 어선들이 제가 한국에 가서 보더라도 10 내지 14m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에 맞는 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파트너들을 통해서 저희가 취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형 어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용량이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용량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도 특정한 용량이 필요하고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디테일은 더 세부적으로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R&D 프로젝트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각 나라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국경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R&D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박의 전기와 혹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사업 기회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미 현존하는 기술들을 북극 지역에서 소형 선박에 적용을 해보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차후에 더 확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만 아이슬란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슬란드 정부의 여러 부처 중 4개 부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오르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 최대의 에너지 회사이고 지금 아이슬란드 주변에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자 하고요. 오르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이슬란드 최대 규모의 민간 전기 회사입니다. 저희는 독특한 저희만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한국 파트너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하고자 하고 아이슬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R&D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전 세계에서 높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목표를 보면 2040년에 화석 연료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고 2026년 즉 3년 후면 10%의 신규 소형 어선은 전기화되어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정부 소유의 모든 선박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시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전기 선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보면 이 사안들은 이미 알고 계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국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고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고 배출가스를 줄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소형 어선을 보면
아이슬란드는 750척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 6만 6천 척, 전 세계를 보면 330만 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슬란드와 한국에서 이러한 전기화된 소형 어선을 실험하고 완성하게 된다면 엄청난 세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느 정도의 동력 설비를 갖춘 어선 시장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짙은 파란 선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형 어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전기 소형 어선 기술을 완성하게 된다면 전 세계로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전 세계에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길을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막스 프레데릭손 북극경제이사회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이십니다. 2021년부터 북극경제이사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북극 비즈니스의 기회와 녹색 해운의 기회입니다. 발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Welcome in Korea. 환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바와 같이 북극경제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북극 사업 기회 및 친환경 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이사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사회는 독립적인 기업 회원들을 갖고 있는 협회로서 25개국에서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 지역에서 사업 기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북극은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는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쪽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통 보는 북극의 모습은 아닙니다. 보통 북극을 검색을 하면 빙하도 보고 북극곰도 봅니다. 그렇지만 북극은 그 이상입니다. 북극은 위성도 관련되어 있고 재생 가능 에너지도 관련되어 있고 또 양식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운 기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북극에서 가능한 분야들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조금씩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극은 단순히 눈이 떨어지기 위해서 보고는 아주 작은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업이 가능한 분야인데 세계적인 변화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와 같은 메가 트렌드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북극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사회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사회들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4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이런 온난화를 저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이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경제 활동이 더 지속 가능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경제, 복지, 사업 기회, 환경 보호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밖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에는 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 세계를 먹일 수 있는 어업 자원이 있고요. 또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원자재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엔의 예상에 의하면 2050년까지 97억 명이 산다고 합니다. 현재 80억 명의 인구가 있죠. 지금 현재 어업 자원은 전체 단백질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극의 어업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는 그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랜드 수출의 95%는 해산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를 포를 뜨면 전체의 35%에서 45%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버려지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새로운 제품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유와 가스가 전통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를 다 합친 것만큼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북극에 있고요. 또 친환경 해운을 위해서도 북극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 터바인도 전지가 필요한데 그 전지를 위한 원자재도 북극에 있습니다. EU가 원자재를 수입할 때 98%를 중국에서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북극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공 기술은 없지만 원자재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원자재가 있고 또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원유와 가스도 풍부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필요로 하고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겐하임 파트너스라는 투자사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인프라에 1조 달러를 이 지역에서 투자할 예정인데요. 인프라는 해운도 포함할 수가 있겠지만 도로, 주택, 병원, 에너지 등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극을 통한 해운은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요 무역 노선입니다. 1200년 전의 모습입니다. 바이킹이 그린란드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리와 베를린까지도 여기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죠. 즉 북극을 통한 수출은 늘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90%의 무역 제품들이 해운을 통해 운반된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극 같은 경우 북반구 전체를 바다로 연결하는 중심지에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그 북극을 통해서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난화를 인해서 새로운 무역 항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항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쇄빙선이 필요하고요. 데이터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쇄빙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많은 국가가 쇄빙선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쇄빙선이 지역사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과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쇄빙선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북극 지역은 데이터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항로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고 데이터의 교환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도 탄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AI와 빅데이터, 머신 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업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운이 보다 친환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해운의 50%는 수소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소, 아모니아, 메탄올 등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죠.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책도 필요하고 선박 기술 발전도 필요하며 연료도 발전시켜야 하고 수요도 늘려야 하며 재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북단에는
말리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쟁 후에 나치들에 의해서 이 마을은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집이 2개만 남았습니다. 이 마을은 재건축이 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업이 쇠락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인구가 줄어들었는데요. 1976년에는 1,800명 이상이 이곳에서 살았지만 오늘날은 9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의 하락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우선 풍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12개의 풍력 터바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15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50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풍력 발전 단지가 많아지면서 이 전기를 마을에서 다 사용할 수 없어서 에너지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위 70도, 여기에서 50메가바이트였던 것이 200메가바이트까지 전기 생산량이 올라가게 되었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수출할 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위한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을 이용해서 토마토를 생산하고 또 양식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양식업은 당연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북극의 작은 마을이 포기하지 않고 친환경적 미래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 꼭대기에 있는 이 마을, 여기에는 정책 이반자들 덕분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도 생기게 되었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극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철 극지연구소 부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소장님께서는 남극 생물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부소장님께서는 오늘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북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극지연구소 신형철입니다. 보통 마지막에 발표하면 빨리 끝내달라는 노골적인 주문과 아니면 옆에서 레이저가 이렇게 꽂히는데 살짝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발표 재밌는 걸 들은 게 첫 번째는 규격화된 큰 짐을 갖고 북극 바다를 건너는 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앞에 이렇게 조그만 북극 연안에 배터리로 하루 이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북극 경제 기회가 펼쳐지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션 제목이 Greening the Arctic 혹은 Greening Arctic은 좀 다른 의미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북극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극한, 불모, 위험함, 아니면 재앙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북극이 따뜻해지고 북극이 좀 녹으면, 그래서 극한 환경이 완화되면 풍요와 안전 쪽으로 조금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세션을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북극이 조금 더 잘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러려면 북극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두 가지, 그거를 과학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마 제 얘기가 될 텐데요.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 논리적 정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과장해서 장밋빛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허풍을 떠는 거에 대한 극단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장점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 전에
일단 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했으면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기 빠지기 쉽거든요. 제가 그걸 조금 넘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요 앞에 사실은 원래 그림은 녹색은 아니지만 아무튼 따뜻한 북극의 꽃이 피는 장면이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지구에 봄날이 올까 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질문을 당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북극의 가치는 뭘까? 근데 그걸 어떻게 판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만일에 우리가 북극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지?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은 북극에서 기름을 유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펼쳐놓은 미국 노아에서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쓴 이유는 일단 북극 잠재력을 부르신 거, 원유와 가스, 아까 얘기 나온 전략 광물, 수산업, 그 다음에 생물공학적인 이용, 그 다음에 항로, 여행, 관광 다 더해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저게 북극인데, 북극을 보면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지만 또 그 바깥으로 살짝 나무가 자란 섬까지 북극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뜨는 거는 북극에 있는 나라나 북극에 대해 관심 있는 나라는 다 덩치가 크거나 부자 나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죠. 자, 앞에서도 한번 보셨기 때문에 북극 얼음이 쪼그라드는 거. 근데 하여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북극 바다가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물이 열리기 때문에 백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되면 지금 보면 뭐 1970년서부터 2100년까지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북극 바다가 계속 얼어붙은 북극 바다가 쪼그라들면 바닷물로 공개된 면적이 저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얼음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약간 음영으로 그려진 부분은 어쨌거나 에너지 자원이 묻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실선이든 점선이든 이 길은 항로입니다. 묘하게 겹쳐져 있죠. 결국에 에너지를 개발하면 저 항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발표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북극 가치가 얼마냐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뭐 북극의 인프라 하려면 1 트릴리언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숫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건데 보통 뭐 3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북극의 가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극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면 얼마나 혜택이 있냐라고 해서 그 혜택을 생각해 보니까 183에서 381 곱하기 100만 유로다. 근데 그렇게 과칙 연구를 하면 그만큼 돈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북극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돈으로 남는 장사다. 이런 종류의 숫자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북극 자산의 가치, 요건 일종의 재고 자산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트 오브 디벨롭먼트. 요거는 그럼 북극을 개발하려면 개발 비용을 얼마가 될지 한번 추계할 수 있을 것 같고, 베너핏은 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안전한 게 아니니까 그럼 위험 비용은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4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수많은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어찌됐든 첨단의 과학과 전통 지식을 결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세 분이 얘기하지 않으신 것 중에 하나가 북극 원주민 지역사회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북극 원주민 지역사회를 거론하지 않고 북극의 개발이나 보전 양쪽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북극 계명 이런 걸로 제가 뭐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어로 써져 있지만 쉽게 일상 언어로 옮기면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전에 일 버리지 말아라. 또 돈이 생긴다고 혹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북극 환경을 더럽히거나 깨뜨리지 말아라. 북극 안에 있지 않아도 혹은 북극 안에서도 너희 파트너를 무시하거나 협력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뭐 그냥 썼습니다. 뭐 평가, 뭐 환경 우선주의, 파트너십. 근데 이제 요게
과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펼쳐지는 제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유엔 해양법이라는 국제 법이 있고요. 유엔 산하의 뭐 아까도 IMO라는 기구를 얘기하셨거든요. 뭐 앞으로는 그 기후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또 오염 물질 되는 블랙 카본을 내지 마라. 북극에서 배 망가져서 빠지면 큰일 나니 북극 바다를 다니는 배 철판은 얼마 두께로 해라.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다 북극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필요한 따라야 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북극 안에 들은 8개 나라끼리 만든 지역 협의체가 있어요. 아크틱 카운슬. 아크틱 카운슬은 국제 기구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지만 이 나라들이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북극 안에서 북극 이사회는 아니지만 지역별 뭐 바렌츠해 지역 뭐 어디 다른 데에서 지역 포럼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거는 새롭게 부상하는 제도적인 장치인데 북극권 국가뿐만이 아니라 비북권, 심지어 한국, 일본, 중국까지 참여하는 국제 규범이 또 생기고 있어요. 북극 바다 안쪽에 있는 중앙 북극의 공해역에서 수산업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지 지역사회, 특히 북극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저희가 꼭 감안해야 될 북극 거버넌스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북극 하면 중동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중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살기 어렵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인프라 깔기 어렵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중동하고 북극을 비유하는 애널로지가 성립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중동 버전이 실현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충분히 성숙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수한 과학과 새로운 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과 건전한 정책을 적절하게 섬세하게 배합하는 게 필요한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믿을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 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우리가 이제 신문 지사에 보면 당장 뭐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저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북극은 우리나라한테 멀긴 하지만 관련된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에 대해서 만들어낸 모든 문서에 두 가지는 항상 강조되는 것 같아요. 파이어니어 정신, 어쨌든 선도하고 싶고 1등에 가깝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어찌됐든 우리가 북극에 상당한 과학 투자를 했고 이제 성과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현명하지 않겠죠. 두 번째, 기술하면 우리나라가 또 어디에 미치지 않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야죠. 그 다음에 산업계의 민첩함. 우리가 그동안에 왜 우리는 북극에 가스 투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지긴 하지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업계만큼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애도 없을 것 같아요. 벌써 러시아에 그 얼음날에 쇠빙선을 17대를 판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잘 거론되지 않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강대국이나 지역의 강자들한테 항상 치고 밀리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만일에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소위 말하는 중추국가로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한국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거였었는데 사실은 따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정부 계획은 한 100페이지쯤 떼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영을 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기사나 논문은 뭐를 또 한 가지 짧게 한 페이지에 담고 10페이지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현황을 담는 전략적인 보고서를 만든 일을 우리가 그동안 못한 것 같고 그 전략적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종의 북극 환경 경제에 관한 가상의 장기를 둘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부소장님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알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북극에서의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명과 암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발표자분들께서 북극이 가진 기회, 그다음에 잠재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기회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그리고 과학, 연구, 정책, 외교 파트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해 주실 두 분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각 토론자분께서는 약 5분간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는 서원상 박사님이십니다. 서원상 박사님은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국지연구소 전략기획부 부장이십니다. 네,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국제연구소 서원상입니다. 저는 먼저 김민수 박사님이 먼저 순서상 오는 줄 알고 저에게는 시간이 짧게 올 거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있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네 분의 연사를 통해서 오늘 제 주제였던 그리닝 디 아크틱에 대한 현안 문제가 충실히 다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중을 바라보니 오늘 연세대학교 그 학생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오늘 토론을 대신해서 제가 학창 시절이었던 그때로 여러분들 한번 초대해 볼까 합니다. 1990년대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제가 전공했던 국제법이나 또 국제 외교와 같은 국제 정치와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현안과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 리우 선언이 채택되면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협약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제 환경 조약이 채택되기 시작했고요. 그런가 하면 1995년도에는 WTO가 설립되면서 또 새로운 그 무역 질서가 국제 질서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2년도에 채택되었던 유엔 해양법 협약이 심해저 제도가 완성되면서 1994년도에 제대로 발효가 돼서 시작되었죠. 자, 이러한 이벤트들을 양쪽 극단으로 지구 끝에 극지로 연장시키면 남극에서는 1991년도에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가 채택되고 98년도에 발효가 되었고요. 북극으로 넘어오면 1996년도에 오타와 선언이 채택되고 북극 이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90년대의 일련의 그 이벤트 속에서 일관되게 관통되는 한 가지 철학 혹은 관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GEEF의 키워드인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원래부터 Sustainable Development 이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터미놀로지인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7년도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됐던 이 개념은 원래는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였습니다. 제대로 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발전, 그러한 개발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development라는 영어를 발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발로 볼 것인가와 관계없이 그 실링,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바로 환경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라는 그 첫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이 개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또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세대 간 형평입니다. 이 세대 간 형평을 쉽게 설명하면 결국 우리 지금 현 세대가 누리고 있는 환경적인 이익을 후속 세대에게도 형평에 맞게끔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아주 자연스럽게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고 관측하기 위해서 사실 그 각국이 위험한 아주 극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남극과 북극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과학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과학 연구를 극지에서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 극지 지역은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로부터 가장 빨리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극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환경 변화가 다시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나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잠시 여러분들 손에 휴대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구글로 검색을 했는데요. Antarctica without ice. 이거 한국어로 치면 안 나옵니다. Antarctica without ice 한번 쳐보셔요.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십시오. 꽤나 놀라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얼음을 벗은 그냥 땅덩어리 남극. 그러면 이 충격이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검색창에 그린란드 without ice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아온 것과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남극에 얼음을 지워내고 나면 이것이 대륙인지 아니면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섬의 무리인지 알 수 없고, 그린란드의 얼음을 제거하고 나면 갑자기 그린란드 땅덩어리 한가운데 바다 호수가 생겨버립니다. 이제 이것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구의 미래의 민낯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보고 나면 여러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서 녹아내린 얼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지구를 변화시킬지, 그로부터 우리 인류는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지 세션을 다음에도 한번 더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우리 모더레이터 사회자분께 드리고요. 제 제안은 이런 겁니다. IPCC에서 우리의 미래의 온도를, 기온을 1.5도 밑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전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남극 빙상이 녹아서 전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수치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 미국, 영국이 함께 스위치 빙하도 보고 있지만, 또 여러 국가가 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수치를, 데이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적용되면 IPCC가 경고했던 우리의 위기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얼을 본 그 현장 과학자들의 육성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북극에서는 북극의 중앙공해 비규제와 방지 협정을 체결하였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당사국 총회를, 제1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면서 극지연구소에서 그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16년간 과학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과연 북극해 중앙공해에서도 조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영원히 해양보호구역으로 묶어놔야 할지 결정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극에서 로스의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연구한 과학자의 육성을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는 앞으로 16년간 우리나라와 여러 국가가 북극해에서 어떻게 생태계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 그 과학자분들을 모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큰 깊이는 없었지만 오늘 5분을 좀 몇 년처럼 써보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해주신 제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김민수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은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본부장이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앞서서 토론을 할 줄 알고 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벌써 이제 적색 이제 신호가 들어와서 5분을 거의 10분 같이 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그 네 분의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 네 분이 함께 고민했던 그 주제가 바로 북극을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을 시키냐라는 그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길진 않지만 비북극권 국가,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북극이 고민하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함께 고민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우리가 어떻게 북극에서의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을 단위로 한 3단계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잠깐 좌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2002년도에 우리가 북극의 다산기지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과학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쇠빙연구소인 아라운호를 통해서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그런 성과들을 계속 창출해냈고요. 그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2013년에 우리나라는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은 아마 우리나라 북극 협력과 북극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반을 다진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학연 북극연구기관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북극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극지 인력을 양성시킨다든가 그리고 뭐 북극 협력 주관이라는 북극 협력 브랜드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이후 그러니까 2023년에 오늘 현 시점에서는 다시 우리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북극 협력이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북극의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부분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이라는 남극과 북극을 통합하는 그런 국가 범부처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극지 활동이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반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북극 이사회의 활동이 잠정 중단되고 뭐 더 나아가서 북극 협력이 좀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협력은 북극의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고자 하는 그런 북극에서의 활동이 북극에 사는 주민이나 국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공감대나 인식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북극 정책과 협력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뭐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저 첫 번째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 특히 친환경 조선 기술이라든가 특히 뭐 중소형 어선이라든가 친환경 쇄빈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논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붕괴가 되면 그게 녹으면 북극 사회의 인프라 기반이 좀 붕괴되는 그러한 어떤 위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극한지 건설 공법을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ICT 위성 기술이라든가 나아가서 푸드테크로 인해서 뭐 북극 원주민들의 어떤 삶에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인 협력입니다. 최근에 이제 과학과 정책이 많이 융합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이제 북극 정책과 협력이 과학 성과에 기반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극지 선진국 수준의 그런 과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북극의 협력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국가 주도의 협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북극 이사회, 북극 경제 이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다음에 기업들이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이 북극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북극에서 어떤 회의나 이렇게 가보면 북극권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 것인데 왜 당신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하느냐. 우리가 당당하게 이러한 담론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북극에 그 북극 대학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유학틱이라는 곳이 있는데 200개의 연구기관과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학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단지 여기 극지연구소나 KMI만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어떤 대학이 북극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인적 교육, 그다음에 뭐 연구, R&D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자 두 분께서 토론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정 박사님 추가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일단 뭐 아마 그 예전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질의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대부분 오늘 이제 실제 북극을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아마 뭐 제가 특별히 다 드릴 코멘트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한마디 문제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이 있어 왔는데 실제 산업의 혁명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의 패러다임을 좀 보게 되면은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은 아마 지구의 끝에서, 즉 지구의 끝이라고 한다면 북극이나 남극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의하고 제가 드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부소장님 추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전체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극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다 거론된 과학이나 기술이나 정책이나 이걸 어떻게 칵테일로 만들 수 있을지 혹은 절묘한 조언을 있을지 이 장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닝 디 아틱 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하고 또 북극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변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세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롭게 패널을 들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션은 12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뵙겠습니다.